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숲에서 경영을 가꾸다. 최재청 교수님은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으로 3년 2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숲은 식물과 동물이 한데 어울려 사는 곳이다. 나는 그동안 경영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여러 기업에 불려가 자연에서 배운다 또는 개미에게 배우는 경영 지혜라는 제목으로 제법 여러 차례 강연한 적이 있다. 물론 경영을 잘 알아서 한 강연은 아니었다. 다만 경영 일선에 있는 분들에게 혹여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섬광처럼 어떤 해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던 강연이었다. 이 책은 그러던 내가 직접 경영을 해보고 얻은 겸허한 소감을 적은 것이다. 본문은 모두 5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생태 경영과 통섭에서 요약할 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경제학과 생물학의 한 분야인 생태학 사이에는 특별히 각별한 관계가 있다. 경제학, 이코노믹스와 생태학, 에콜로지의 접두어 에코는 모두 그리스어로 집이라는 뜻이다. 둘 다 인간 삶을 둘러싼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어쩌면 원래 한 집안이었는데 무슨 연유로 헤어졌다가 이제 서로 다시 찾기 시작한 모양이다.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인인 저항력과 회복력은 두 학문 모두에서 중요한 척도로 쓰인다. 환율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외부 요인의 급격한 변화에 시장과 기업이 얼마나 잘 버티냐와 기후변화, 외래종 침입으로부터 생태계가 어떻게 평형을 유지하느냐는 너무나 흡사한 분석을 요구한다. 그리고 일단 외부든 내부든 어떤 요인으로든 시스템의 안정성이 흐트러진 다음 과연 붕괴하느냐 회복될 수 있느냐, 회복된다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등도 자연 생태계와 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나는 그동안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뜻밖에도 그때그때 최선을 다한다는 사뭇 두루뭉실한 답변 일색이었다. 생태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천재지변은 물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환경 변화에 대한 각종 생태계의 반응과 적응을 관찰해왔다.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더 탁월한 저항력과 회복력을 나타낸다. 다양성은 복잡성의 다른 이름이다. 구성이 다양하면 구성원들 간의 관계망이 매우 복잡하고 조밀하게 형성되어 웬만한 충격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살 날 없다는 옛말처럼 관계망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나무 성패에 내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대한민국 경제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영국 작가 사무엘 존슨은 상호 허겁이 인간을 평화롭게 만든다라고 설파했다. 힘의 우위가 뚜렷한 사회도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인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든 틈만 보이면 뚫고 나가려는 분노의 용암이 들끓고 있다. 서로 상대를 적당히 두려워하는 상태가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며 평화를 유지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무슨 까닭인지 자꾸만 이 같은 힘의 균형을 깨고 홀로 거머쥐려는 속내를 내보인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 관찰해온 자연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자연에서 배울 게 있다면 나는 이 약간의 비겁함을 제일 먼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흥미롭게도 얼마 전부터 부쩍 상생이라는 말이 세상에 많이 돌아다닌다. 왜 갑자기 상생인가? 생태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돕고 사는 생물들의 관계를 공생이라는 용어로 표현해 왔다. 우리 주변에서 요즘 많이 쓰이는 상생 개념은 바로 이 공생 개념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누군가가 공생 대신 상생을 처음 쓰기 시작한 뒤 다들 별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 같다. 멀쩡히 공생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개념도 뚜렷한데 왜 갑자기 상생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는가 궁금하여 그 정확한 뜻을 찾아보았다. 상생이란 본래 상극의 반대 개념으로 금에서는 물이, 물에서는 나무가, 나무에서는 불이, 불에서는 흙이, 흙에서는 금이 나오는 오행의 운행을 설명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넓게 보면 서로 통하는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공생,
즉 서로 돕고 산다는 뜻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듯 싶다. 사람들은 자연하면 흔히 약육강식 또는 적자 생존 등의 표현을 떠올린다. 생명 현상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한 다윈의 진화론에서 나온 개념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생태학자들은 자연 생태계의 종간 관계를 흔히 4개의 분할표로 정리한다.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해가 되는 관계가 경쟁, 서로에게 득이 되는 관계는 공생이다. 한편 한 종은 이득을 보고 다른 종은 손해를 보는 관계로 포식 또는 기생이 있다. 그러나 나는 경쟁을 다른 관계들과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게 평면적인 분할이라고 생각한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원하는 존재는 늘 넘쳐나는 상황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연은 맞붙어 상대를 제압하는 것 외에도 포식, 기생, 공생 등을 고안해냈다. 자연의 관계 구도를 이처럼 입체적으로 조망하면 나를 둘러싼 모든 상대를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만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자연을 언뜻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경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 사는 생물들은 무수히 많은 다른 방법으로 제가끔 자기 자리를 찾았다. 자연은 꼭 남을 해쳐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도록 진화했다. 상당히 많은 생물이 서로 도움으로써 그 주변에서 아직 협동의 아름다움과 힘을 깨닫지 못한 다른 생물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잘 살게 된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상리 공생이라 부른다. 예를 들면 개미와 진딧물, 벌과 꽃, 과일과 과일을 먹고 먼 곳에 가서 배설해주는 동물 등 너무나 다양하다. 상리 공생이 아니더라도 상대에게는 이렇다 할 피해를 주지 않으며 함께 있어 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다. 이를 편리 공생이라 부르는데 말미잘과 수미고기의 관계가 그 한 예다. 말미잘은 수미고기가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지만 수미고기는 말미잘의 독성이 있는 촉수숲에 숨어 보호를 받는다. 인간 못지않게 풍요로운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개미나 벌 사회에는 약간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치며 빌부터 먹는 동물들이 적지 않다. 개미나 벌은 물론 인간 사회에 들어와 엉거주춤 함께 사는 그 많은 동물, 또 심지어 병원군 등도 인간이 그들을 포용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자연계에서 가장 무거운 생물 집단이 누구일까? 그건 고래나 코끼리가 아니라 꽃을 피우는 식물, 즉 현화식물이다. 이 세상 모든 동물을 다 합쳐도 식물 전체의 무게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열이다. 지구는 누가 뭐래도 식물의 행성이다. 자연계에서 수적으로 가장 성공한 집단은 누구일까? 단연 곤충이다. 그렇다면 곤충과 식물은 과연 어떻게 이처럼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을까? 한 곳에 뿌리를 내리는 바람에 움직여 다닐 수 없는 식물은 꽃가루 바지를 위해 애써 꿀까지 제공하며 날아다니는 음경을 고용하여 공생 사업을 벌였다. 곤충과 식물은 결코 호시탐탐 서로 제거하려는 무차별적 경쟁을 벌이며 살아남은 게 아니다. 지금 이 지구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주가 누구인가? 바로 벼, 보리, 밀, 옥수수 등 곡류식물이다. 우리 인간이 그들을 경작해 주었기 때문이다. 사자와 하이에나에게 쫓기며 아프리카 초원을 헤매던 하잘것없던 영장류였던 인간이 오늘날 만문의 영장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계에서 가장 대규모 공생 사업을 벌여 성공한 데 기인한다. 그걸 역사학에서는 농업혁명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스스로를 호모사피엔스, 즉 현명한 인간이라 부르기 시작했지만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진정 현명하다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지는 말았어야 했다. 호모 심비오스, 즉 공생하는 인간의 생물학적 기본은 생태학과 진화생물학에 있지만 그 개념은 동양과 서양의 고대 철학 모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일컬었다. 논어는 화이부동, 즉 남과 사이좋게 지내지만 무턱대고 한데 어울리지는 아니한다라는 정신을 얘기한다.
인간은 분명 자연이 창조해낸 가장 위대한 걸작이다. 그러나 먼 훗날 우리가 멸종한 다음 또 다른 지적인 동물이 만일 인간 실록을 편찬한다면 나는 그 제목이 스스로 갈 길을 재촉하며 짧고 굵게 살다간 동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앞으로 20에서 25만 년을 더 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의 비관적 전망을 뒤집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터득한 경쟁적 협력, 즉 경협의 지혜를 되살리는 일이다. 농촌 작가 고 전우익 선생은 동명의 저서에서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라고 물으셨다. 혼자 버티면 재미도 없을 뿐더러 살아남기조차 힘들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독전이 아니라 공존이다. 현명한 경협의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언제부턴가 생태계라는 단어가 온 사방에서 들려온다. 원래 생태학에서 쓰던 용어인데 언제부터인가 담을 넘어 동네방네로 번지고 있다. 자연 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등 생명환을 구성하는 생물들뿐 아니라 이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모든 물리적 환경을 포괄한다. 물리적 환경을 제외한 생물 공동체를 생태학에서는 군집이라 일컫는다. 생태계 개념을 도입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 발전하고 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고르게 동반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걸 기업 군집의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지만 바람직한 물리적 환경은 시장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풍요로운 군집 생태계를 위한 공간, 자원, 기후 조건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생태계가 완성된다. 아리스토텔레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 언뜻 보아 한데 묶일 수 있는 공통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들은 모두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전천후 학자들이다. 남들은 평생 한 분야에서도 이렇다 할 업적을 세우지 못해 쩔쩔매건만 이들은 어떻게 그 많은 분야를 넘나들며 종횡무진 활약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나는 여기서 대단히 인색한 평가를 하나 내놓으려 한다. 그들이 활약하던 시절에는 다뤄야 했던 지식의 총량이 그리 방대하지 않아 특출한 한 개인이 여러 분야를 섭렵할 수 있었다고 감히 그들을 폄하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이제 더는 우리 사회에 그들과 같은 학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지난 2세기 동안, 즉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며 우리 인류가 축적한 지식의 종류와 규모가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제 한 개인이 여러 학문 분야를 완벽하게 통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한 분야를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가기를 시도했다. 이것이 바로 전문화이며 우리 대부분은 모두 나름대로 자기 분야 전문가들이다. 그런데 자칭 전문가들인 우리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진리를 향해 파고드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깊게 파고들면 들수록 점점 더 좁아지는 전문 공간에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조차 힘들어한다. 도대체 무슨 연유일까? 고민하던 나는 2006년 연말 동아일보의 내 마음속의 별이라는 코너에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이 첼리스트 장한나에게 덕담으로 들려준 우리 옛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라. 21세기는 혼자 파는 시대가 아니다. 여럿이 넓게 파기 시작하면 함께 깊게 팔 수 있다. 진리를 파고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21세기 학문 중 그 어느 것도 다른 학문의 도움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진리의 심연에 이르려면 깊게 파야 하고 그러자면 넓게 파기 시작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평생 파도 표면조차 제대로 긁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나는 이것이 바로 통섭을 해야 하는 무식하리만치 단순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쓴 프로스트의 또 다른 시, 담을 고치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담이 없으면 이웃이 아니라 한 집안이다. 한 집안이라고 해서 늘 화목한 것은 아니다. 학문의 구분과 사회의 경계는 나름대로 다 필요하다. 다만 지금처럼 담이 너무 높으면 소통이 불가능하다. 통섭은 서로 주체는 인정하되 담을 충분히 낮춰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려는 노력이다. 레바논 태생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칼릴 지브란의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라는 시가 있는데 통섭 경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기에 소개한다.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 너의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이 멋진 시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 책은 그 역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